자, 오늘은 고전 소설에 대해서 같이 작품을 분석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이나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 구성이라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사적이다, 그 다음에 산문이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맥락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아시게 될 거고요. 오히려 현대 소설에 비해서 고전 소설이 공부하기가 더 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현대 소설은 너무 다양하고 방대하고 또 시대별로 많은 것들을 떠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소설들이. 새로운 경향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도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고전 소설은 아주 유명했던 것들, 주요 작품들만 확실하게 알아둬도 시험 보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이 같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자,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오늘 배우게 될 작품은 제목이 사시남정기라고 합니다. 사시남정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서포 김만중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빗대어서 빙자해서 다른 한 집안의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비유해서 풍자를 한 거예요. 이 작품을 쓰고서 실제로 이 김만중이라는 분은 조선 숙종대의 문신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 작품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숙종의 미움을 받아서 귀양까지 갔어요. 왜 미움을 받았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장희빈 알죠? 유명한 예전에 조선시대 유명한 여인이잖아요. 숙종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주 간악하고 아주 교활한 여자로 유명했죠. 인현왕후는 반대로 덕이 많고 착하고 이제 그런 어떤 중전으로서의 모범적인 여성상이었고, 숙종이라는 왕이 장희빈한테 현혹돼서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장희빈하고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건 드라마로도 숱하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이 시대별로 참이 계속해서 드라마로 나오는 겁니다. 탤런트들도 주인공만 바뀌면서 볼 때마다 참 재미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제 그거를 김만중 씨가 보고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한 가정을 갖다가 빗대어서, 한 가정을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치라고 이렇게 만든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화가 났어요. 숙종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알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귀양을 보냈어요. 귀양을 보냈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실제로도 인현왕후를 다시 복직시키는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던 세월 때문에 인현왕후는 그냥 얼마 뒤에 바로 숙종의 사랑을 길게 받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장희빈은 또 사약을 받아서 아주 불행한 결말을 맞는 여성이고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잘 보시면 주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사시 남정기니까 사시라고 하는 건 시가 성씨를 말해요. 옛날에는 여자를 이름을 말을 안 하고 그냥 성을 말했거든요. 사시라는 거는 조선 사회에서 어떤 여자의 상징이냐면 인현왕후하고 똑같아요. 사시는 이제 인현왕후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인현왕후. 그러니까 아주 뭐 현모양처겠죠. 당연히 현모양처고 현모양처 덕이 있는 여자, 아주 후덕한 여자, 좋은 거는 다 갖춘 그런 상징.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없겠죠. 여우 같거나 좀 교활하거나 이제 이런 거가 좀 빠졌겠죠. 그러면 장희빈 역할한 거는 교씨예요. 이것도 이제 성이 교씨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교활하고 뭐 사악하고 이런 여자, 그런 여성을 말하고, 이제 이 여자한테 계속 휘둘리는 게 유연수라고 하는 양반인데, 유연수.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냐면은 천성은 착한데 사실은 판단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래요. 천성은 착한데 판단력이 부족하다. 결단력도 좀 부족하고 뭐냐면 판단력 부족. 물론 옛날에는 뭐 일처다부제 해가지고 그 여성들이 그 보면은 상당히 여건이 없었어요. 지금하고 다르죠. 남편에 의해서 거의 생사가 결정될 정도로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이제 유연수라고 하는 이 인물도 그 숙종의 비유가 됐고 숙종의 비유가 됐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인물이야. 어떤 전형적이냐? 봉건주의를 가진 전형적인 인물하면은 어떤 계층이 떠오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죠. 경찰 제복 딱 입고 이렇게 근엄하고 이런 거. 그리고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아니면은 간호사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스튜어디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전형적인 어떤 봉건주의적인 양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유연수가. 그렇게 이제 인물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소설에서는 인물의 그 심리와 행동을 잘 보라 그랬죠. 그리고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 인물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문제에 많이 나와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주변 인물들을 보면 이건 주요 인물들이고 그냥 적진 않을게요. 동청이라는 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 교씨가 또 교활하기까지 하고 아주 그 음란한 여자였어요. 이 교씨의 정부야. 정부가 뭔지 알죠? 뭐 요즘 말하는 그 여러분들 비속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말하긴 그렇고, 하여튼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뒤에서 뭐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주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사람 하나 더 있어. 엄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연수 이 사람을 제거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이 사람을 제거하는데 간신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경이 깔려 있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고전 소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성을 좀 알아둘 게 있어요. 고전 소설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일정하게 있는데 현대 소설하고 확 구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전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전기라는 거는 실질적이지 않은 비현실성을 깔고 있죠. 갑자기 도수를 행한다거나 하늘을 날아간다거나 어떤 초인적인 인물들이 많이 설정이 돼요. 홍길동전을 보면은 홍길동도 갑자기 무슨 축지법을 행해서 여기서 저기 몇천 미터 바깥까지 몸이 휙 날아가 있다거나 거의 만화 영화 수준으로 나오죠.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비현실성을 이제 깔고 있다는 겁니다. 비현실적. 또 그것이 고전 소설의 재미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우연성, 필연성의 반대죠.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현대 소설이지만 예전 소설을 보면은 뭐 어슬렁어슬렁 가다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다. 근데 그 호랑이가 나에게 말을 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현실성과 우연성이 겹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옛날 소설을 보면은 재미는 있지만은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허무맹랑한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인물을 보면 전형적인 인물이나 평면적인 인물이 대부분입니다.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격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요즘 소설은 뭐 옛날에는 착했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를 겪고 못돼졌다거나, 거꾸로 아주 못됐던 사람이 개과천선을 해서 착하게 됐다거나, 막 죽을 때 얘야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이러고 숨을 탁 거둔다거나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옛날 거를 보면은 심청이는 계속 효녀로 끝나고 춘향이는 계속 연려로 끝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흥부는 계속 착해, 놀부는 계속 못됐어. 전형적인 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거죠. 전형적이라는 건 어떤 계층을 대표를 해. 양반이면 애해 많은 어떤 그런 봉건적인 거. 그 다음에 여성 그러면 현숙하고 막 바느질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제 그런 거고요. 또 결말이 행복한 결말이 많은 편이에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운영전 같은 작품을 보면은 마지막에 다 죽는 거로 끝나니까 비극으로 끝나기도 해요.
근데 옛날 그 작품을 보면은 한 90% 이상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데에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사상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요. 착한 사람이 벌 받고 나쁜 사람이 거꾸로 얘기했네. 착한 사람이 복 받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거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바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거의 실현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행복이 온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본문에 실려 있는 사시 남정기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전 소설을 하나만 더 얘기하면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 작품은 어디가 실렸냐면요. 유연수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사실을 이렇게 내쫓고 나서 후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숙종왕도 그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이제 후회할 때가 있었겠죠.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소설은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 때냐면은 명나라 시절이고 배경이 마침 공간이 중국입니다. 설정이 된 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으로 설정돼 있어요. 각설, 각설이라는 말은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는데 별 뜻은 없습니다. 이때 한림, 한림이라는 거는 유연수의 그 사회적인 지위를 말해요. 한림이 물가를 따라 점점 가며 탄식하되 내 당초에 혼미하고 용렬하여. 용렬하다는 거는 좀 남자답지 못하고 비겁하다 이런 거죠. 유사한 말을 귀담아 들어 현인을 방출하고, 현인은 사씨를 말하고요. 위로 조상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아래로 처자의 성명을 보전치 못하고 또 신세 만리에 떠돌고 문호 하루아침에 몰락하니 이 또한 망고의 우부여 천지간 죄인이라 자기 자신을 자학을 하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이제 지금 불행해진 상태예요. 부부의 정이 사씨에게 멀어지고 부자의 정이 이나에게 단절하니 사람 무엇하리요. 무수히 탄식하며 악주에 이르러, 악주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강가에서 방황하며 어부를 만나면 문득 사씨의 소식을 탐문하되 종적이 막연하고 소식이 묘연하니 한림이 더욱 원통하고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여 강촌에가 곳곳에 묻더니 촌사람이 말하되 그때 사씨 회사정으로 향한다 하더이다. 오래 듣다가 황망히 행하여 회사정 아래 이르니 고목의 잎이 누렇게 떨어진 가운데 인적이 끊어지고 여러 짐승들이 좌우로 울대.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다 표현을 해줬네요. 감정을 이입해줬죠. 다만 눈앞에 보이는 바는 동정호, 구이산과 소상의 저물 무렵의 구름이라 해서 구이산이라든가 소상도 다 중국의 지명입니다. 그 다음 저물 무렵의 구름이라는 거는 이제 딱 그 배경. 저번 선생님이 얘기했죠. 배경의 역할은 그 인물의 어떤 심리를 반영하기도 한다. 복선도 되지만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암시하기도 하고 인물의 정서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 구름 있게 저문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일이 이렇게 몰락한다는 얘기겠죠. 한림이 방황하며 탄식하더니 홍연 벽 위에 글을 보니 크게 썼으되 모년 무월 모일에 사시 정옥은 물에 빠져 죽노라 하였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대성통곡할. 자,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유서를 쓸 만한 뭐 인터넷으로, 요새 유서도 인터넷으로 쓴다 그러대.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 여자가 죽기 전에 쓴 유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그 한림의 비탄을 깊게 하는 소재가 돼요. 이 글이라는 자체가. 알겠죠? 비탄은 슬픈 마음을 이제 확 올라오게 하는 그 글이 그런 소재가 돼요.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슬프다. 나의 용렬함이여. 비록 후회한들 어찌 부인을 위로하리요. 내 이미 황천에 가지 못하고 물에 몸을 던지지 못하니 이 죄를 어찌 면하리요. 내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한탄이죠. 슬프고 슬프다. 보인이 무슨 죄로 만경 창파에 죽었느뇨? 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부인을 높여서 말하는 거고요. 만경 창파는 푸른 물결을 말합니다. 그 물에 빠져 자살했다는 얘기죠. 굽어보며 방성대곡하니 물결이 흐느끼고, 방성대곡은 통곡이라는 말이고요. 천지가 참담하더라. 이때 해는 서산해지고 안개는 동종호에 일어나니. 자, 이 부분도 배경인데 이 한림의 마음을 계속 이제 더 슬픈 마음을 돋구어주는 배경이죠. 한림의 무한한 비회와 부인의 구천에 사무치는 애원이 전후가 똑같더라.
자, 그래서 가달락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그 부인을 찾아 나섰는데 결국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단서가 나오고 너무나 슬퍼하는 그런 정서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림이 이에 원혼을 위로하고자 하여 강촌에 내려가 술상을 갖추고 등불 밑에 앉아 제문을 지으며 슬픈 감에 가슴에 가득하여 피눈물 흘려 지필을 적시니, 지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붓하고 머루를 말하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글씨를 뭐 펜으로 쓸 게 없었기 때문에 붓하고 이제 그 머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썼죠. 밤늦도록 지으나, 밤이라고 하는 또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밤. 밤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쁜데 대체로 안 좋은 의미로 쓰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 소재의 기능하고 또 꼭 100% 들어맞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게 쓰여요. 여기서는 위기 상황에 대한 암시가 됩니다. 밤이 여기서 위기 상황. 유알림의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암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복선의 역할을 하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껌껌한 밤이라는 건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자도 이루지 못하고 앉아 탄식만 하더니 문득 함성 소리 진동하거늘 한림이 대경하여, 대경이라는 거는 크게 놀랐다. 대경. 창을 열고 보니 한때 도적이 창검을 가지고 들어오며 크게 소리하여 왈. 자, 나쁜 일이 뭐였어? 도적의 침범. 유연수는 가지 말라. 도적인데 도적은 도적인데 이름까지 알아.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낸 자객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아까 그 인물들에 대해 얘기할 때 이 사람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없애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냈겠죠. 엄숭이라는 사람. 응? 원숭이가 아니라 엄숭이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하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북쪽 창을 열고 나와 급히 도망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고 달아나니, 그러니까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막 앞뒤 생각도 못하고 막 그 도망가는 거, 혼비백산.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또 언어를 잘하려면 사자성어를 많이 알아야 돼. 혼비백산. 선생님이 그 주요 사자성어도 앞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문으로까지, 한자로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 적어도 한 몇 개는 꼭 알아야 되느냐. 한글로는 한 150개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담도 한 100개 정도는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모의고사 문제에 60문항이면 그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꼭 알아둘 것들은 한꺼번에 외우면은 어때요? 다 까먹으니까 하루에 이렇게 한 5개씩이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일부러 시간을 낼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이렇게 틈틈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전소설 잘하려면 고전뿐만 아니라 현대소설도 잘하려면 어휘력이 풍부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산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수업 뒤에는 주요 어휘를 달아놓는 거예요. 꼭 그것까지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한자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아니라 유연수는 가지 말라 하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북쪽 창을 열고 나와 급히 도망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고 달아나니 황급한 말을 어찌다 기록하리오. 겨우 100여 걸음 가다가 뒤를 보니 불빛이 점점 가까워오고 함성이 더욱 진동하니 한림이 당황하여 초목 사이로 살기를 바라 달리더니, 이럴 때 죽기 위해서 그냥 나 죽이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그냥 뒤에다가 만약에 세포트 하나만 풀어놔도 사람이 초능력을 발휘할 텐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의관이 다 부서지더라. 옷 입은 것까지도 다 부서졌어. 옛날 옷은 또 이렇게 양반을 입는 옷 두꺼웠거든요. 요즘 여러분 같이 면 옷 이런 게 아니라 무거웠어요. 사극 보면은 막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급히 감에 수풀이 다하고 큰 강이 닥치니 몸에 날개 없으니 어찌 능히 달아나리요. 차라리 위로 휙 날개가 있다면 솟을 텐데 막다른 길까지도 막 가는다는 얘기죠. 현재 적당히 외쳐왈. 유연수 비록 살고자 한 팔랑개비라 하늘로 오르며 두더지라 땅으로 들랴. 이런 말은 이제 비꼬는 말입니다. 네가 도망가야 어디로 가겠니 이런 거죠. 하며 급히 쫓아오거늘 한림이 하늘을 보고 탄식왈.
내 어찌 이곳에서 죽을 줄을 알았으리요. 차라리 강에 던져 부인의 혼백을 의지하리라. 자, 이럴 때는 또 상당히 그 극한 상황이지만 이럴 바에는 내가 부인하고 같이 있는 게 나을 걸 그랬다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든 상태예요. 하고 강을 향하고 달리더니 호련 바람결에 사람 소리 들리거늘 누가 도와줄려나 보죠. 한림이 생각하되 이곳에 혹 어선인가 하고 황망히 달리더니, 황망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쓰는 황당하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달빛은 희미하고 적적한데 멀리 바라보니 조각배 하나 떠오고 푸른 옷을 입은 여동은 어린 이제 그 어린 동자, 여자 동자, 어린 여자인데 어떤 그 시녀 같은 아이죠. 뱃머리에 의지하여 손으로 물결을 희롱하며 낭낭한 소리를 시를 읊고 있거늘.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이럴 때는 도움이 되겠죠. 목숨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한림이 급히 불러왈 여동은 인명을 구하라 하거늘. 이때 묘화와 부인이 배의 창문을 반쯤 열고 여동을 명하여 가로되 급히 배를 대어 저 상공을 구하라. 자, 옛날 사람들은 참 그 웃기는 게 이 사람이 어쨌거나 딱 보기에 그 양반이고 그 다음에 여봐라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양반끼리니까. 하니 여동이 급히 배를 저어 언덕에 대니 한림이 급히 오르며 왈 뒤에 강도들이 급히 따라오니 밥비 행하여 수중의 어육을 면하게 하라. 수중의 어육은 고기밥. 말을 마치지 못하여 조적 등이 이미 강가에 이르러 대성왈 크게 소리 질러서 말한다는 거죠. 여동은 밥비 배를 대라. 그 배 안에 행인이 살인한 도적임에 계림 태수께서 우리를 보내어 급히 잡아오라 하여 왔으니 거짓말하는 거죠. 이 사람 잡으려고. 만일 놓치면 너희 등이 그 도적과 같이 죽을 죄를 당하리라. 어이구 저런. 밥비 배를 대라 하니 한림이 비로소 동청의 적당인 줄 알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동에게 왈 나는 경성의 유한림이요 저놈들은 다 도적이니 급히 배를 건너 화를 면하게 하라 하니 여동이 적당에게 이르되 너희 무리 죄 없는 군자를 해코자 하니 우리 어찌 군자를 구치 아니하리요. 결국 한림이가 이제 한림이 편을 드는 거죠. 모든 도적이 왈 감히 관청의 명령을 어기니 장차 어디로 가리요. 여동이 크게 웃고 배의 창문을 의지하고 돛대를 쳐 노래하며 돛을 달아 배를 저어가니 적당히 할 일 없이 돌아가더라. 할 일 없이라는 게 원래 할 일 없이,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할 일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한 거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고어에 어려운 말들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 앞에 보면은 그 고전 어휘 해가지고 100가지 단어처럼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고전시가 처음 선생님이 강의 올릴 때 맨 처음에 해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프린트해서 자기 거를 하면은 훨씬 고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한림이 이겼네요. 한림이 이겨서 해피 엔딩. 그렇죠. 자,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그 항상 깔려있는 정신이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고 이제 그런 깔려있죠. 문제풀이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글은 순우리 한글로 된 소설이라는 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즉 국문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소설이죠. 가정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첩의 이야기. 그 다음에 목적소설이에요.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라 이거는 김만중이 숙종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보면 일대기적인데 고전소설은 일대기적 구성이 상당히 많아요. 일대기적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적인 순서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를 정리를 해보면 처첩 간의 갈등과 그 다음에 사시의 고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첩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중에 사시는 상당히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누가 이겼다고 봐야 될까? 결국에는 뭐 둘 다 불행해졌다고 봐야 돼요. 결론은 이 마지막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꼭 끝까지 보시면 둘 다 행복해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문제풀이도 역시 현대소설하고 별로 패턴이 다른 게 없다는 거를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자, 문제 1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나 부분이 한림의 내면 갈등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내면 갈등을 표현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한 소리들입니다. 원래 그 갈등이 두 가지가 있죠.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있는데 내면 갈등이라는 건 내적인 갈등인데 혼자서 뭐 독백을 한다거나 어떤 서술자가 서술해주는 쪽이 내면 갈등이 많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외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해당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 다음 문제 2번. 윗글을 읽고 사건 전개의 필연성에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자, 필연성과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는 거는 우리 현대 소설에서는 필연성이 아닌 거는 별로 그렇게 독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필연성에 위배되는 걸 찾아라는 얘기예요. 필연성이 어그러지는 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 자, 4번이죠. 자, 고전소설의 특징이 우연성인 만큼 뭐든지 갑작입니다. 어떤 예고 없이 갑자기가 많은데 보면은 여기서 묘희와 부인의 배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같으면 어때요? 현대소설이나 드라마는 뭐 전화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라도 아니면 뭐 카톡이라도 해서 나 어디 있는데 빨리 오기 바람 이렇게라도 할 텐데 우연히 그 사람들이 왔다는 자체가 물론 아주 확률이 뭐 1000만 분의 1은 되겠죠. 어쩌다가 한번 거의 있을 수 없는 우연성이 여기 잘 드러나 있죠. 그 다음 3번.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담긴 사시의 심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사시의 그 정서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밑줄 친 부분에서 모년 모월 모일에 자 여기 사시 정욱은 물에 빠져 죽노라. 이건 거의 유언장이라고 봐야 돼요. 유언장을 썼을 때 이 여성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왜 하필이면 자살까지 하려고 들까? 자결을 하려는 이유가 그 남편이 자기를 쫓아낸 거가 그 나쁜 사람들의 모함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비탄에 잠겨있는, 슬픔에 잠겨있는 마음을 표현한 걸 찾으면 되겠죠. 몇 번일까요? 그러네요. 여기 똑같은 또 비탄의 감정과 자살의 의지를 보이는 게 있죠. 2번이네요. 문노라 명나수야. 이건 물 이름이고요. 구런이 어찌 죽다터니. 참소의 더럽힌 몸 죽어 묻힐 땅이 없어. 청파의 골육을 씻어 고기 뱃속 감춘이라. 이거는 이제 참소의 더럽힌 몸이라는 게 바로 지금 사시처럼 그 모함을 당한 참소라는 거는 남을 이렇게 헐뜯는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내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자학하면서 또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고기 뱃속으로 없어져 버리겠다. 이런 극단적인 그런 자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글이 되겠네요.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보세요. 문제 4번을 보시면 보기가 나오고 현대의 그 소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죠. 보기가 제시되면서 나오는 거는 시든 산문이든 소설이든 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우선 어떻게 한다? 보기부터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보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충실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나에서 유아님이 못 쓴 제문을 독자가 대신 쓰려고 한다. 보기처럼 초안을 작성하였을 때 네모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월 보름날 연수는 부인에게 조촐한 음식을 차려놓고 고하오. 이거 상상 속의 이제 이야기죠. 실제로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부인이 죽었다니 그것이 정말이오?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소. 돌이켜보니 우리 처음 혼인했을 때가 제일 화평했던 때가 아니었던가 싶소. 그 좋았던 시절도 이제는 추억이 되고 말았구려.
자, 지금까지 보면은 둘째 줄까지는 자기 심경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셋째, 넷째 줄은 추억을 더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가 나올 것이고요. 네 잠시 혼미하고 용렬하여 요망한 말을 듣고 부인을 쫓아냈으니 차마 볼 면목이 없소.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러나 이제 후회한들 어쩌겠소. 여기는 회한이 들어있죠. 회한이라는 건 후회와 이제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하죠. 부인이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 내 무슨 낯으로 살겠소. 부인을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요. 저승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명복을 비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명복을 비는 모습으로 마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갈 게 과연 뭘까? 찾아봅시다. 몇 번일까요? 1번이 되겠죠.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지닌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살아생전에 당신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모습에 못지않게 마음도 비단결 같았소 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위 소설을 우리 고전 다시 읽기 운동의 대상 작품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추천의 이유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자, 추천을 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이겠죠. 몇 번일까요? 1번이죠.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거가 핵심어입니다. 요즘같이 가정이 쉽게 깨지는 세상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좀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봉건적이고 답답하긴 하지만 전통적인 그런 가치를 좀 되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문제까지 이렇게 딸려있는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시남정기라는 거 다시 한번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도서를 구입을 하든가 빌려서라도 꼭 한번 보셔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은 뒤에 수능 시사 용어하고 속담, 고사성어, 그 다음에 주요 어휘를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것까지 모두 다 절대 누락시키지 마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역시 또 주요 고전 소설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